미국 대선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미 동부 지역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는 경합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입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입니다. 당정이 1주택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 유지라는 민주당의 안이 수용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설악산 정상 부근에는 올가을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KBS 뉴스 광장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미국 날짜로는 내일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미 현지에서는 이제 결전을 앞둔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경합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였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규 특파원,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 먼저 트럼프 쪽 동향부터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하루 5군데 유세 진행 중입니다. 강행군입니다. 경합주인 북부 3개 주에서 유세하고 있습니다. 핵심 경합주 밑바닥 샅샅이 훑고 있다시피 합니다.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이른바 샤이 트럼프를 거론합니다. 투표장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Hidden voter or whatever they call them. Somebody said they're the shy voters. My people are not shy. 자, 바이든 후보도 아주 분주하게 경합주 돌았을 텐데 마지막은 어디였나요? 오하이오에 이어서 펜실베니아입니다. 어제 이어 또 찾았습니다.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미국을 통합하겠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트럼프 시대 끝내야 한답니다. 들어보시죠. And tomorrow we can put an end to a president who has fanned the flames of hate all across this country. 자, 여론조사로 보면은 이 바이든이 우세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확실한 건 아니라면서요. 대부분 여론조사 바이든 우세로 나옵니다. 문제는 4년 전에도 힐러리가 앞서다 트럼프가 뒤집었습니다. 바이든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기관 미 언론 신중하고 또 신중합니다. 특히 핵심 경합주 일부 차이가 좀 나지만 초접전 조사 잇따르는 만큼 결과 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중대 변수가 또 사전 투표잖아요. 투표 열기가 역대 최고였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500만 명 사전 투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6천만 명이 우편 투표입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시간에 개표장에 도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러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미국 우편 시스템이 매우 낙후돼서 그렇습니다. 투표용지가 법이 정한 시간에 제대로 배달 안 되는 사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 당장 개표 과정에서부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후보든지 개표 초반에 일방적으로 이겨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초박빙승부 이어지는데 우편투표 개표가 안 됐다.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 걸립니다. 대선 당일 밤 혹은 그 다음 날도 당선자가 안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문제는 늦게 도착한 우편투표 어떻게 할 거냐? 유효냐 무효냐? 법정 다툼 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가능성 공개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도 대단히 높죠. 그런 형식의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뉴욕과 뉴저지 인근 고속도로를 차로 막아버렸습니다. 이 트럼프 지지 차량들 곳곳에서 문제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좀 다른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흘 전엔 텍사스에서 민주당 유세 차량 방해해서 유세가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만 그러냐? 바이든 지지자들도 명분은 트럼프 지지자들 막는다이지만 이들도 차량 이용해서 세를 과시하거나 트럼프 지지자들과 육탄 충돌 불사합니다. 미 법집행기관들 대선 이후 혹시라도 있을 소요 사태 대책 마련 중입니다. 이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특히 미국은 그 민주주의를 선도해왔다고 자부해온 국가인데 그런 나라에서 선거 후 불복, 소요 사태 이걸 걱정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곳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상점의 진열장과 출입민이 합판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나흘 전부터 일제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일렉션, 선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면 트럼프 지지자건 바이든 지지자건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폭력은 예상할 수 있지만 기우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요 사태와 혼란 늘 일부에서 시작해 전체로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선거 후 소요 사태를 우려하는 후진적 상황 현재 진행형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조진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정 의원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활용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책임자인 A씨를 통해 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A씨와의 대질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에 어제 재수감됐습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지난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바 있죠. 이 전 대통령 자신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길을 가득 메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온 옛 친이계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후 1시 46분 주차장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천천히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15분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 등 형 집행에 필요한 간단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어 주차장에서 곧바로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50여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구치소에 들어가는 동안 줄곧 차량으로만 이동했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앞서 잘 다녀오시라는 측근들의 위로에 수용 생활을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제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앞으로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3제곱미터 크기의 독거실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생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이 전 대통령도 3, 4주 정도 걸리는 분류심사를 거친 뒤 이감 여부와 장소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인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직 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해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4시간에 걸친 당정청 회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큰 틀에서는 가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발표하는 주체는 당이 아닌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1주택 재산세 인하의 경우 지방세 감소 우려가 있어 당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당정은 일단 재산세 인하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줄다리기 끝에 정부 안에 힘이 실린 겁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은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어서 따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 기준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개인별 5억 원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는데 민주당 안이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정책 양보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내년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되돌리라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선거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오늘 아침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배지 캐스터, 저도 오늘 나오다가 추워서 좀 놀랬거든요. 설악산에는 또 첫눈까지 내렸다면서요? 네,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는데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갔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3도로 출발했고요. 대관령이 0.4도, 파주는 영하 1.9도, 봉화와 장수도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이 추위의 절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7도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해기차에 의해서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서 오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모처럼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엿새 만이었는데요. 그래도 거의 100명에 근접한 수치라서 획기적으로 나아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에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예빈 기자, 사실상 세 자릿수로 볼 수 있는 두 자릿수였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79명,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0명, 서울 20명, 충남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요양시설 에이스 희망케어 센터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센터 안에 환기시설이 없어 환기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도 4명이 더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서울음악교습학원과 관련해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모두 18명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일가족 관련해 지난달 30일 이후 2명이 더 확진돼 모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 등에 대한 선제검사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벌여왔는데요. 코로나19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감염 취약시설 3,100여 곳, 9만 8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서울, 부산, 충남 등에서 모두 2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현재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헬로윈을 지났고 이제 곧 연말 모임 시즌도 맞게 됩니다. 방역당국의 걱정이 또 높죠?
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추가 유행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고 있다며 방심하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헬로윈 행사에 참여했거나 종교 행사, 단체 모임 등 가족 이외의 많은 사람과 마스크를 벗고 접촉한 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오늘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과 시간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네, 충남 천안 아산 지역에서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50대 확진자가 사흘 새 20명 넘게 코로나19를 옮기는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자가 갔던 포장마차에서 업주가 감염된 데 이어 그 업주가 방문한 사우나에서도 3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영준 기자입니다. 아산 60번 확진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달 25일 아산에서 골프를 친 뒤 천안 동남구의 실내 포차를 방문했고 이때 감염된 포차 업주가 인근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연쇄 감염이 촉발됐습니다. 그 후 남성의 동료 직원 5명이 확진된 직접 전파 외에 최근 사흘간 포차 업주와 종업원 등 5명, 사우나에서 감염된 11명 등 모두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차 업주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거의 매일 사우나에 갔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서는 지난달 18일에도 사우나에서 17명이 확진되는 등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천안시는 사우나 영업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폐쇄가 옳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 제한 등을 통해서 경각심을 놓고 또 그리고 자체 정화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또 사우나 방문 날짜와 횟수를 정확히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포차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아산의 60번 확진자가 방문한 골프장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아산시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천안과 아산에서는 자가 격리 중이던 80대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강진으로 무너진 터키의 건물 잔해 속에서 3살 어린이가 매몰된 지 무려 65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대원은 마치 숨진 듯이 누워있던 어린이가 갑자기 눈을 떴다며 감격해했는데 이 어린이는 병원에서도 씩씩한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3살 여자 어린이 엘리프 페린책이 발견된 건 지진이 일어난 지 만 사흘이 다 돼가던 어제 오전. 얼굴에 먼지가 쌓인 채 잔해 사이 좁은 틈에 누워있던 어린이는 처음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Izgarayı kestik. Elif sırt üstü yatıyordu. Biz eks olduğunu düşündük. Ben ekibimden ceset torbası falan istedim. Efendime söyleyeyim battaniye istedi falan. 하지만 구조대원이 얼굴을 만지자 이 어린이는 갑자기 눈을 뜨더니 대원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Elif beni baş parmağımdan yakaladı. Bir anda ben yanında Okan diye bir arkadaş var. Onlar ekibim hepimiz donduk ama sevinçten başladık ağlamaya. 매몰 65시간 만에 이루어진 구조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어린이는 한쪽 눈이 심하게 붓고 얼굴에 상처가 난 상태였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림을 그리는 등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어린이의 언니 역시 이틀 전 구조되면서 당찬 모습을 보였던 소녀였습니다. İyi ben çıktım çünkü sadece Hadi çekiyorum. benim bir ayım Başkan o yüzden o ayım çok acı. 이 가족은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건물 잔해를 두드린 덕분에 구조대원들이 매몰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명피해 집계는 늘어 이번 터키 그리스 강진으로 인한 사망은 90명, 부상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경남 사천의 장애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어린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 지난달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피해 어린이가 한 달 동안 130여 대를 맞는 장면이 폐쇄회로 TV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가 학대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식사 시간 한 보육교사가 장애 2급인 5살 어린이의 어깨를 때리고 세워두더니 밥을 먹이지 않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 교사는 식판을 밀치는 이 어린이의 손을 2차례 때리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칩니다. 이 교사는 또 이 어린이의 머리를 다른 교사가 뒤로 젖히자 입에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CCTV에는 지난 8월 중순부터 한 달 넘게 이 교사가 이 피해 어린이를 130여 대 때린 영상이 담겼습니다. 몸이 움직일 들썩일 정도로 등을 때리는데 한 영상당 한 2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등을 때리고 손을 때리고 어깨를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러는 게 아주 일상이고요. 또 다른 어린이가 학대받은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보육교사가 한 장애 어린이를 향해 손을 들자 아이가 머리를 감싸집니다. 교사는 손가락을 튕겨 이 어린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물이 묻은 손을 털어 이 어린이에게 물을 뿌리거나 무선 이어폰을 만지려는 어린이에게 손을 거칠게 잡아끕니다. 정말 철저하게 은이라고 이 선생.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고 아이들한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화면이 굉장히 눈치를 보죠. 사천시는 원장과 보육교사 한 명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달 중순쯤 다른 교사 한 명도 징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사천시에 한 곳밖에 없어 운영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던 40대가 경찰과 1시간 넘는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위험천만한 질주에 결국 실탄까지 쏴야 했는데요. 잡고 보니 이 남성 면허도 없었습니다.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1톤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좌우로 비틀거리며 갈지자로 질주합니다. 그 뒤를 빠르게 쫓는 순찰차. 순찰차 2대가 화물차를 에워싼 뒤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 화물차가 또다시 달아납니다. 정지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도주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 위해가 생길까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죠.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음주운전 차량이 전북 남원 시내까지 들어오자 경찰은 결국 공포탄과 실탄을 쏴 차량을 세웠습니다.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몰던 차량입니다.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있고 파편도 아래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출발한 전남 광양부터 운전자가 붙잡힌 전북 남원까지는 100여 킬로미터. 이 차량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량을 뒤쫓았고 추격전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잡힌 화물차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2%.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도 없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시내를 질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에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총을 발사한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 모티브도 됐었죠.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34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14건의 범행에 대해서 진범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누명을 쓴 윤석열 씨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청록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사건 발생 34년 만입니다. 이춘재는 화성과 청주에서 발생한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냐는 물음에 주저없이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올 곳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왜 그런 생활을 했는지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며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그게 잊혀져 다른 범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고 그런 마음에서 자백했다면서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용 생활을 한 윤성여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준 건 고마운 일인데 참 100%는 참 만족하지 않아서 하지만 그분이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좀 마음을 한쪽으로 홀가분하고. 이춘재는 연쇄 살인 사건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용의 선상에 올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진범 이춘재 대신 윤 씨를 붙잡아 특진한 경찰들의 승진을 취소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해 언론의 사진, 영상 촬영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밤사이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18일 정도 늦은 기록인데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낮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갔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봉화와 장수, 파주는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고 서울도 2.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관령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기차에 의해서 충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제주도에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뚝 떨어져 있습니다. 철원 1.6도, 대구 7.5도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8도, 안동 9도, 광주 1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재수감됐습니다. 동부구치소로 수감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가득 메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온 옛 친이계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후 1시 46분 주차장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천천히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15분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 등 형 집행에 필요한 간단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어 주차장에서 곧바로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50여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구치소에 들어가는 동안 줄곧 차량으로만 이동했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앞서 잘 다녀오시라는 측근들의 위로에 수용 생활을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제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앞으로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3제곱미터 크기의 독거실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생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이 전 대통령도 3, 4주 정도 걸리는 분류심사를 거친 뒤 이감 여부와 장소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인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직 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과 추징금까지 선고받았는데요. 200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기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다스의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당히 역설적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벌금 130억 원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이 전 대통령이 17년 징역형과는 별도로 내야 할 죗값입니다. 법원은 먼저 추징금 선고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 건물 등 재산 111억 원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려면 자택을 경매에 넘기고 가족은 거처를 옮겨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으로 추징금 57억 원을 확보하더라도 벌금 130억 원을 다 내기에는 모자랍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가진 건 집 한 채가 전부라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확정 판결로 다스 주식에 대해 실소유주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처남인 고 김재정 씨 가족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벌여 그동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다스 주식을 돌려받은 뒤 이를 매각해 벌금 낼 돈을 마련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추징금과 벌금을 내라는 명령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한 달 안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대로라면 노역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인데다 지병까지 있어 실제로 작업을 하는 노역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에 또 태풍까지 겪으면서 기후 위기가 더는 미래의 일이 아니란 걸 실감하셨을 텐데요. KBS가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심각하다는 답변이 대다수인 반면에 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요란했던 지난 여름을 보낸 뒤 기후 변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 피부로 지금 와닿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 것이 다 기후 변화에서 같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KBS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응답자의 87%가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올여름 장마와 태풍 등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가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후변화가 어느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지 물었더니 다음 세대가 53%였고 자신의 세대는 9%에 불과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 30년 전보다도 지금도 확연하게 많이 느껴지는 걸 보니까 지금 제 자녀가 한 성인이 됐을 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개인의 노력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개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어 실천 의지를 꺾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저 혼자서 하기에는 힘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환경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된 쓰레기 재활용에는 92%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는 88%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구의 오염도 막고 온난화 이런 것도 할 겸 이렇게 철저히 해야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죠. 반면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치권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0%를 넘어 개인이나 기업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비용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10명 중 7명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친환경 산업 확대가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바로 이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퇴출 대상 1순위로 꼽히는데요. 2030년까지 국내에서 퇴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 2040년까지, 2050년까지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국민 넷 중 1명은 태양광을 꼽았습니다. 수소에너지, 원자력 비중도 높았습니다. 유럽에서 선호도가 높은 풍력은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료 인상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 32%는 한 달에 5,000원 정도 인상해도 된다고 했고
이 10,000원이나 가능하다고 한 답변도 25%나 됐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요금료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은 70% 이상입니다. 휘발유나 경유차도 미세먼지, 탄소를 많이 내뿜죠. 그럼 이런 차들은 언제부터 새 차를 판매 금지해야 할까요? 국민의 절반 이상은 2040년 이전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수단으로 바꿀 의향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7년 안에 전기차와 수소차로 갈아타겠다고 밝혔는데요. 바꿀 의사가 없다는 사람은 10명 중 2명이 채 안 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까요? 기회가 될까요? 국민 대부분은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경제 회복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국제경제기구들의 경고에 공감했습니다. 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친환경 산업 확대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6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주 연속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주 전이면 거리 두기가 완화된 시점인데요. 방역당국은 여러 위험 요소가 있다며 선제 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1주간에는 하루 평균 86.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는 11.6명이 증가하였고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집단 발생이 289명으로 39%이고 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가 118명으로 16%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적 전수검사를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시군구 단위로 유행이 발생한 지역들, 감염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들을 좀 선정해서 다중이용 시설에 종사자라거나 하는 좀 광범위한 그런 선제 검사를 하는 방안을 현재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유행 상황을 분석하면서 확대를 점차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그리고 그 예술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전파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등교 날짜가 증가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젊은 층에서는 무증상이나 아주 경미한 증상자들이 이런 전염을 매개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고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학교를 통한 전파는 증상자에 대한 일일 감시와 검사 그리고 각종 그 다양한 방역 수칙들을 통해서 전파를 어느 정도는 잘 막아냈기 때문에 그런 교내에서의 그런 그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교사나 학생들의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르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등의 그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방역당국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는 모든 그런 기회들은 다 전파 위험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던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가 코로나19로 폐쇄된 지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고 관광객들의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색색의 조명 속에서 잉카인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전통음악에 맞춰 당시 잉카 문명의 찬란함을 묘사하는 공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세계적인 유적지인 페루 마추픽추에서 8개월 만에 재개장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앞서 페루 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마추픽추를 폐쇄했는데요. 이후 지난 7월에 재개장을 준비했으나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일정을 연기했고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날 유적지 문을 다시 열게 된 겁니다. 다만 재확산을 우려해 마추픽추 하루 관람객 수는 기존의 30% 수준인 675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무색할 만큼 수백 명의 관중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이곳. 세계에서 가장 높고 거친 파도로 유명한 포르투갈 나자레 해변입니다. 지형학적 특성 때문에 높이 20m를 넘나드는 파도가 1년에 수십 차례 몰아쳐 매년 국제 서핑 대회가 열리는 개최지이자 신기록을 달성하려는 서퍼들의 성지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포르투갈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역별 이동 제한 및 부분 봉쇄 조치 시행을 예고하자 지난 주말 봉쇄 직전 마지막으로 나자레 파도에 도전하려는 서퍼들과 이를 지켜보려는 관중이 한꺼번에 모여들었고 지역 당국의 통제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시되는 장면이 해변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감염 위험 없이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명 해변 교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탈리아의 한 휴양도시가 화제입니다. 이탈리아 동부 휴양도시 바스토의 한 해변입니다. 평소 파라솔과 선베드만 보이던 이곳 백사장에 수업용 책상과 의자가 놓이고 휴양객 대신 학생들을 위한 전용 야외 교실이 열립니다. 이는 바스토시에서 확산하고 있는 일명 해변 교실 프로젝트인데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자 지역 학생과 선생님들이 밀폐된 교실 대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는 넓은 야외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변 소유주들이 직접 학교 측에 해변 백사장을 야외 교실 공간으로 제공한 겁니다. 그리하여 총 15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해변 교실이 바스토시 6곳에 개설됐는데요. 더불어 지역 가구 업체는 해변 교실에서 쓸 책상과 의자를 무료 지원했고 시 당국은 학생과 선생님을 해변까지 실어나를 이동버스를 제공하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태국 민주화 시위대가 최근에는 군주제 개혁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태국 국왕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시위대와의 타협을 언급했습니다. 국왕의 권위가 절대적인 태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입장 발표입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왕실 행사를 마친 와치랄롱권 국왕이 스티다 왕비와 함께 지지자들이 기다리는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몇 시간씩 국왕을 기다린 수천 명 시민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태국에서 노란 옷은 왕실과 군주제를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외신 기자가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What do you say to the protesters who've been on the streets who want reform? I have no comment. No comment. We love them all the same. We love them all the same. 시위대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왕은 Thailand is a land of compromise. 국왕이 외국 언론에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은 지난 79년 이후 40여 년 만입니다. 특히 태국은 군주제를 사랑하는 국민을 필요로 한다는 지난달 발언과는 상당히 달라진 입장입니다.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민주화 시위에 함께 해답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갑작스러운 인터뷰 직후 공주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love Thai people, no matter what. And this country is peaceful. I love it. I'm very happy. This is the real love. And you can see. 민주화 시위대가 총리 퇴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프라윕 총리는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시간 끌기에 불과하며 타협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올해 수능 난이도 조정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수능은 평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인위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면 현장에서의 혼란이 클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유 부총리는 어제 열린 사회 교육 정책 토론회에서 원격 수업 장기화로 학력 격차가 심화돼 수능 난이도의 하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라며 감염 환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는 등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지원금 받는 특수고용직 월소득 69%나 감소했다는 키워드입니다. 지난 6월부터 한 달 남짓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1차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주 대상이었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소득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1차 긴급지원금 수급자 149만 명의 소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 월 소득이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수급자의 경우는 76% 감소한 데 비해 6분위는 56%로 나타나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가 더 컸습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의 46%는 소득 하위 20%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기 실업자의 1인당 100만 원 오늘부터 접수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부터 이달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7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35세에서 60세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3천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또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성추행 사건과 연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내년 보궐선거, 민주당이 결국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물러난 자리에는 공천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폐기한 셈인데요. 임세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당원 투표 결과는 정치권 예상대로였습니다. 당원 26%가 투표했고 86%가 내년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2015년 마련한 혁신안,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선거를 또 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폐기됐습니다. 이 혁신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약속을 상대 정당을 공격, 비판할 때만 활용한 뒤 정작 스스로에게는 적용하기 직전에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이유는 국정과제 완수와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재보선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리를 위해 명분을 포기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약속을 뒤집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던 때처럼 이번에도 답을 정해놓고 당원 투표에 책임을 넘겼다는 점도 비판받는 대목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당원 투표로 뒤집었다고, 또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성추행에 대한 수사
처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폭거다. 정의당도 철면피,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민주당을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 결정은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권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이 선거 준비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이낙연 대표의 고심 끝 결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난이 두려워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피해자들의 거듭 사과하면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원 개정을 마치고 곧바로 공천 실무 준비에 들어갑니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후보 검증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천 결정으로 내년 선거는 이 대표의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됐습니다. 반면 일찌감치 경선 준비비를 가동한 국민의힘은 시민 의사를 더 반영하는 쪽으로의 경선 규칙 개정과 시민 후보 공청회 등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역량 있는 후보를 가려내가는 그런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속은 편치 않습니다. 눈에 띄는 후보군이 아직 없는 데다 외연 확장 노력에도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연일 터져나오는 상황.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어제 하루 부산과 서울 지역 중진 전현직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지 승리를 이끌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당내 소통과 지지층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당 내홍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건 알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돌잔치 업체가 예약을 받고 돌연 폐업에 잠적까지 해버렸습니다. 여러 정황을 봐서는 폐업을 마음 먹고 일부러 예약을 받은 게 아니냐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김혜주 기자 보도록 보시죠. 이모 씨는 지난 9월 중순 첫 아들의 돌잔치를 앞두고 코로나19 걱정에 행사를 취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돌잔치 행사 업체는 취소가 어렵다며 한 달 뒤로 미루라고 권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저희가 지금 행사 나온 날짜가 한 달 지금 미만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흘 뒤 업체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업체 사정상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됐고 계약금 30만 원은 2, 3주 안에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되지 않아 이 씨가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제 생일이나 이랬으면은 그리고 그 돈 그냥 먹고 잘 살아가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제 첫 아기의 첫 돌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더 마음이 아프죠. 연락이 끊긴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가 예약과 상담 업무를 보던 사무실입니다. 전화기 등 일부 집기는 남아있지만 PC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약 100명. 서로 예약 일정을 확인해보니 겹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폐업 계획을 세우고도 계약금을 챙기려고 무작정 예약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전에 취소를 해도 무조건 100%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점이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부모들뿐 아니라 이 업체에 의상을 빌려주고 사진 촬영을 하는 협력업체들도 많게는 억대의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수도권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스크를 턱에 쓴 남성이 열차 안에서 술, 담배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이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달아났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경인국철 1호선.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마스크를 턱 밑에 걸친 채 캔맥주를 들이켭니다.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제대로 쓸 것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오히려 발끈합니다. 이 남성은 한술 더 떠 담배를 꺼내 입에 물더니 라이터를 켜 불을 붙입니다. 전동차 안에서 버젓이 담배까지 피우는 상황. 철도 안전법 위반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지하철 안내 멘트도 무시하고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대화나 통화는 작은 목소리로 간단히 하시기 바라며 음식 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의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라면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차례에서 방해된 곳에 활동하시고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 관계자에 의해 인천 주안역에서 강제로 내린 이 남성은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승강장까지 오는 사이에 환승역을 통해 순식간에 도망쳤습니다.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CCTV와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LG가 키움을 상대로 13회 연장 끝에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LG의 신민재, 무명의 서름을 날리는 끝내기 안타를 쳐냈는데요. 김도환 기자가 전합니다. LG는 1회 최은성이 가을 야구 개막을 알리는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선발 켈리의 날카로운 제구력도 돋보였습니다. 스트라이크와 볼의 경계인 보더라인을 관통합니다. 켈리는 이렇게 낮은 스트라이크를 던진 뒤 변화구를 구사하는 방법으로 와일드카드 최다인 10개의 삼진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키움도 서건창의 2루타와 이정우의 적시타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7회엔 거포 박병호가 초대형 역전 1점 홈런을 치고 평소와는 달리 과격한 세리머니로 키움의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LG는 곧바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 2대2 균형을 맞췄고 승부는 연장 13회에 갈렸습니다. 13회 초 키움 박동원에게 적시타를 내준 LG는 이용중 등의 연속 안타로 잡은 기회에서 대타 이천웅의 내야안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신민재가 무명 서름을 싣는 끝내기 안타를 날렸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기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기게 돼가지고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LG의 극적인 승리로 준 플레이오프는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흥행 카드인 두산과 LG의 잠실 시리즈가 성사됐습니다. 단기전은 좀 양상이 틀리니까요. 쉬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준우승팀 키움은 손혁 감독 경질 뒤 야구 팬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정규 시즌 5위로 추락했고 가을 야구 단 한 경기만에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갔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관령은 오늘 아침 영하 0.2도, 봉화와 장수, 파주 모두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고 서울도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이 절정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관령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데요.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고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는 경합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입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2월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입니다. 당정이 1주택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 유지라는 민주당의 안이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설악산 정상 부근에서는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자, 미국 대선 결전의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는 내일이지만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투표가 시작되고 따라서 미 현지는 지금 결전을 앞둔 마지막 날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뽑으면 미국 망한다. 바이든은 트럼프 시대를 이제 끝내자. 마지막 유세에서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지국 연결합니다. 김은규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 몸이 하나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결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하루 5군데 유세 중입니다. 강행군입니다. 모두 경합주입니다. 핵심 경합주 밑바닥 샅샅이 훑고 있다시피 합니다.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이른바 샤이 트럼프를 거론합니다. 투표장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Hidden voter or whatever they call them. Somebody said they're the shy voters. My people are not shy. 자,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 표심이 중요하다고 분석이 나와서 그런지 마지막으로도 거길 또 간 것 같아요. 역시 경합주죠. 펜실베니아입니다. 어제 이어 또 찾았습니다. 메시지는 미국을 통합하겠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트럼프 시대 끝내야 한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omorrow we can put an end to a president who has fanned the flames of hate all across this country. 자, 이 바이든이 여론조사 상으로는 우세하긴 한데 미국 대선은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됐죠. 그 말이 정확합니다.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여론조사 바이든 우세로 나옵니다. 문제는 4년 전에도 힐러리가 여론조사 앞서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미 언론 바이든 우세 점치면서도 신중합니다. 특히 6개 핵심 경합주 일부 차이가 좀 있지만 남부주에선 초접전 조사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결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열기도 정말 대단했는데 그것 때문에 개표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건 뭔가요? 지금까지 9,600만 명 사전 투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6천만 명 우편 투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시간에 개표장에 도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러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미국 우편 시스템이 낙후돼서 그렇습니다. 투표 용지가 법이 정한 시간에 제대로 배달 안 되는 사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개표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어요. 그런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개표 초반에 일방적으로 이겨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초박빙 승부 이어지는데 우편 투표 개표가 안 됐다. 그럼 이거 이제 어떡할 거냐? 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엔 시간 많이 걸립니다. 대선 당일 밤 혹은 그 다음 날도 당선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후, 몇 주 후 얘기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늦게 도착한 우편 투표,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법정 다툼 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가능성 공개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개표 이후의 결과를 둘러싼 폭력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뉴욕과 뉴저지주 인근 고속도로를 차로 막아버렸습니다. 이 트럼프 지지 차량들 곳곳에서 문제 일으키고 있는데 사흘 전에는 텍사스에서 민주당 유세 차량 방해해서 저렇게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유세가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만 그러냐? 바이든 지지자들도 차량 이용해서 세를 과시하거나 트럼프 지지자들과 육탄 충돌 불사합니다. 미 법 집행 기관들 대선 이후 혹시라도 있을 소요 사태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참 여러모로 체면을 구기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도 그렇지만은 이 선거와 관련해서도 민주주의 선도국이라는 자평이 무색할 정도로 극도의 혼탁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 자신들만의 독특한 민주주의 발전시켜왔고 이거 세계 여론화에 수출한 자부심 강한 나라입니다. 이곳 워싱턴 DC 한복판 상점의 진열장과 출입문이 합판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나흘 전부터 일제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선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건 바이든 지지자건 좀 창피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폭력은 예상할 수 있지만 기후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요 사태와 혼란 늘 일부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선거 후 소요 사태를 우려하는 후진적 상황 현재 진행형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은규 특파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대선은 선거 과정뿐 아니라 개표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두 후보 중에 누구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국 사회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호울 기자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사전 투표 열풍이 불면서 사전 투표자 수가 앞선 2016년 대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는 민주당 등록자가 공화당을 압도해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우편 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불복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Will you commit to making sure that there is a peaceful transferal of power after the election? Well, we'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s. You know that I've been complaining very strongly about the ballots, and the ballots are a disaster.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지 못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투표 집계에서 우세로 나타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민주당 표가 많은 사전 투표 집계에 따라 전체 개표 결과가 뒤집힐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투표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불복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는 끝났지만 당선자를 결정짓지 못하는 안개 속 혼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에서 초박빙 결과가 나오자 공화당 조지 W. 부시와 민주당 엘 고어 후보 간 재검표 소송 끝에 한 달여 만에 부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도 선거 결과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법원 판결에 의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 지명을 서두른 것도 이런 법정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진영 모두 대선 결과가 소송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대규모 법률단을 꾸리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치자금 관련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겠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정 의원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활용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책임자인 A씨를 통해 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A씨와의 대질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9개월 만에 어제 재수감됐습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지난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죠.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길을 가득 메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온 옛 친이계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후 1시 46분 주차장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천천히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15분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 등 형 집행에 필요한 간단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어 주차장에서 곧바로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50여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구치소에 들어가는 동안 줄곧 차량으로만 이동했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앞서 잘 다녀오시라는 측근들의 위로에 수영 생활을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제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앞으로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3제곱미터 크기의 독거실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생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이 전 대통령도 3, 4주 정도 걸리는 분류심사를 거친 뒤 이감 여부와 장소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인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직 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해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4시간에 걸친 당 정청 회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큰 틀에서는 가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발표하는 주체는 당이 아닌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1주택 재산세 인하의 경우 지방세 감소 우려가 있어 당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당 정은 일단 재산세 인하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줄다리기 끝에 정부 안에 힘이 실린 겁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은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어서 따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 기준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개인별 5억 원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는데 민주당 안이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정책 양보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내년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되돌리라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선거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7명 나왔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100명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전수검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3,100여 곳, 9만 8천여 명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고 그걸 통해서 서울, 부산, 충남 등에서 모두 2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후속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취약시설의 선제검사를 전국 모든 시도로 이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여전히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동대문구의 요양시설이죠.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관련해서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서 이제 누적 인원이 10명대로 올라왔고요. 경기도 광주시 SRC 재활병원 관련해서는 4명이 더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무려 15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이 밖에 서울의 한 음악교습 학원과 관련해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누적 인원이 18명이 됐고요. 강원도 원주시의 일가족과 관련해서는 또 2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 수가 33명까지 늘었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도 요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50대 확진자가 최근 20여 명을 연쇄 감염시키는 고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이 방문한 포장마차에서 업주가 감염된 데 이어 그 업주가 갔던 사우나에서도 3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 60번 확진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달 25일 아산에서 골프를 친 뒤 천안 동남구의 실내 포차를 방문했고 이때 감염된 포차 업주가 인근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연쇄 감염이 촉발됐습니다. 그 후 남성의 동료 직원 5명이 확진된 직접 전파 외에 최근 사흘간
포차 업주와 종업원 등 5명, 사우나에서 감염된 11명 등 모두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차 업주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거의 매일 사우나에 갔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서는 지난달 18일에도 사우나에서 17명이 확진되는 등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천안시는 사우나 영업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폐쇄가 옳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 제한 등을 통해서 경각심을 놓고 또 그리고 자체 정화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또 사우나 방문 날짜와 횟수를 정확히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포차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아산에 60번 확진자가 방문한 골프장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아산시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천안과 아산에서는 자가 격리 중이던 80대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최영준입니다. 유럽에서 또 테러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 도심에서 총격으로 경찰관 등 여러 명이 다쳤고 기타 사망자도 여럿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도 숨진 걸로 보입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 중심가에서 현지 시간 2일 저녁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으로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히고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일 언론 벨트는 부상자가 최소 15명이고 그중 7명이 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1명은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일어난 곳은 유대교 회당 인근으로 회당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도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을 노린 공격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부상자 외에 사망자가 여러 명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격 이후 경찰이 현장에 대거 투입됐습니다. 시내 통행이 차단됐고 대중교통은 사건 현장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카를 네하머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이번 총격은 명백한 테러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50발 이상이 발사됐고 총격이 시작됐을 때 유대교 회당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또 도심 공원에서도 두 번째 총격이 있었고 모두 6곳에서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생명의 위대함,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터키 지진 현장에서 또 연출됐습니다. 3살 어린이가 무너진 건물에 갇힌 지 65시간 만에 잔해 속에서 구조됐습니다. 심지어 아주 씩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3살 여자 어린이 엘리프 페린책이 발견된 건 지진이 일어난 지 만 사흘이 다 돼가던 어제 오전. 얼굴에 먼지가 쌓인 채 잔해 사이 좁은 틈에 누워있던 어린이는 처음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Izgarayı kestik. Elif sırt üstü yatıyordu. Biz eks olduğunu düşündük. Ben ekibimden ceset torbası falan istedim. Efendime söyleyeyim battaniye istedim falan. 하지만 구조대원이 얼굴을 만지자 이 어린이는 갑자기 눈을 뜨더니 대원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Elif beni baş parmağımdan yakaladı. Bir anda ben yanında Okan diye bir arkadaş var. Onlar ekibim hepimiz donduk ama sevinçten başladık ağlamaya. 매몰 65시간 만에 이루어진 구조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어린이는 한쪽 눈이 심하게 붓고 얼굴에 상처가 난 상태였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림을 그리는 등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어린이의 언니 역시 이틀 전 구조되면서 당찬 모습을 보였던 소녀였습니다. İyi ben çıktım çünkü sadece Hadi çekiyorum. benim bir ayım o yüzden o ayım çok acı. 이 가족은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건물 잔해를 두드린 덕분에 구조대원들이 매몰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명피해 집계는 늘어 이번 터키 그리스 강진으로 인한 사망은 90명, 부상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보죠. 배지캐스터,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설악산에는 또 첫눈도 왔다면서요? 네, 밤사이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18일 정도 늦은 기록인데요. 오늘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갔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파주와 대관령, 봉화와 장수 모두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이 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관령은 내일 아침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도 영하 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남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해기차에 의해서 충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지방이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전주가 6.3도, 대구 8.7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내려간 곳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춘천 9도, 청주 10도, 대전과 광주가 11도, 부산 14도로 역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사천의 장애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피해 어린이가 한 달 동안 130여 대를 맞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가 학대받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식사 시간 한 보육교사가 장애 2급인 5살 어린이의 어깨를 때리고 세워두더니 밥을 먹이지 않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 교사는 식판을 밀치는 이 어린이의 손을 2차례 때리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칩니다. 이 교사는 또 이 어린이의 머리를 다른 교사가 뒤로 젖히자 입에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CCTV에는 지난 8월 중순부터 한 달 넘게 이 교사가 이 피해 어린이를 130여 대 때린 영상이 담겼습니다. 몸이 음식을 들썩일 정도로 등을 때리는데 한 영상당 기본 한 2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등을 때리고 손을 때리고 어깨를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러는 게 아주 일상이고요. 또 다른 어린이가 학대받은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보육교사가 한 장애 어린이를 향해 손을 들자 아이가 머리를 감싸집니다. 교사는 손가락을 튕겨 이 어린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물이 묻은 손을 털어 이 어린이에게 물을 뿌리거나 무선 이어폰을 만지려는 어린이에게 손을 거칠게 잡아끕니다. 정말 철저하게 의리라고 이 선생님.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고 아이가 어린이들한테 놀 때는 우리 화면이 굉장히 눈치를 보죠. 사천시는 원장과 보육교사 한 명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달 중순쯤 다른 교사 한 명도 징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사천시에 한 곳밖에 없어 운영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가 34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14건의 범행에 대해서 진범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누명을 쓴 윤석열 씨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청록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사건 발생 34년 만입니다. 이춘재는 화성과 청주에서 발생한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냐는 물음에 주저없이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왜 그런 생활을 했는지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며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그게 잊혀져 다른 범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고 그런 마음에서 자백했다면서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용 생활을 한
윤성여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준 건 고마운 일인데 참 100%는 참 만족하지 않아서 하지만 그분이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좀 마음을 한쪽으로 홀가분 하고. 이춘재는 연쇄 살인 사건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용의선상에 올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진범 이춘재 대신 윤 씨를 붙잡아 특진한 경찰들의 승진을 취소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해 언론의 사진, 영상 촬영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민주당 소속 공직자가 물의를 일으켜서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책임지는 자세로 후보를 안 내겠다던 당헌 결국 뒤집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결국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세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당원 투표 결과는 정치권 예상대로였습니다. 당원 26%가 투표했고 86%가 내년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2015년 마련한 혁신안,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선거를 또 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폐기됐습니다. 이 혁신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약속을 상대 정당을 공격, 비판할 때만 활용한 뒤 정작 스스로에게는 적용하기 직전에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이유는 국정과제 완수와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재보선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리를 위해 명분을 포기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약속을 뒤집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던 때처럼 이번에도 답을 정해놓고 당원 투표에 책임을 넘겼다는 점도 비판받는 대목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당원 투표로 뒤집었다고 또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성추행에 대한 수사, 처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폭거다. 정의당도 철면피,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민주당을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따라서 이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대권 행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선거를 앞둔 준비 작업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검증받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정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이낙연 대표의 고심 끝 결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난이 두려워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피해자들의 거듭 사과하면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원 개정을 마치고 곧바로 공천 실무 준비에 들어갑니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후보 검증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천 결정으로 내년 선거는 이 대표의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됐습니다. 반면 일찌감치 경선 준비비를 가동한 국민의힘은 시민 의사를 더 반영하는 쪽으로의 경선 규칙 개정과 시민 후보 공청회 등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역량 있는 후보를 가려내가는 그런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속은 편치 않습니다. 눈에 띄는 후보군이 아직 없는 데다 외연 확장 노력에도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연일 터져나오는 상황.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어제 하루 부산과 서울 지역 중진 전현직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지 승리를 이끌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당내 소통과 지지층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당 내홍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던 40대가 경찰과 1시간 넘는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위험천만한 질주에 결국 실탄까지 쏴야 했는데요. 잡고 보니 이 남성 면허도 없었습니다.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1톤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좌우로 비틀거리며 갈지자로 질주합니다. 그 뒤를 빠르게 쫓는 순찰차. 순찰차 2대가 화물차를 에워싼 뒤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 화물차가 또다시 달아납니다. 정지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도주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 위해가 생길까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죠.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음주운전 차량이 전북 남원 시내까지 들어오자 경찰은 결국 공포탄과 실탄을 쏴 차량을 세웠습니다.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몰던 차량입니다.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있고 파편도 아래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출발한 전남 광양부터 운전자가 붙잡힌 전북 남원까지는 100여 킬로미터. 이 차량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량을 뒤쫓았고 추격전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잡힌 화물차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2%.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도 없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시내를 질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에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총을 발사한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LG가 키움을 상대로 13회 연장 끝에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LG의 신민재, 무명의 서름을 날리는 끝내기 안타를 쳐냈는데요. 이제 LG는 두산과의 준 플레이오프로 향합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LG는 1회 최은성이 가을 야구 개막을 알리는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선발 켈리의 날카로운 제구력도 돋보였습니다. 스트라이크와 볼의 경계인 보더라인을 관통합니다. 켈리는 이렇게 낮은 스트라이크를 던진 뒤 변화구를 구사하는 방법으로 와일드카드 최다인 10개의 삼진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키움도 서건창의 2루타와 이정우의 적시타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7회엔 거포 박병호가 초대형 역전 1점 홈런을 치고 평소와는 달리 과격한 세리머니로 키움의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LG는 곧바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 2대2 균형을 맞췄고 승부는 연장 13회에 갈렸습니다. 13회 초 키움 박동원에게 적시타를 내준 LG는 이용중 등의 연속 안타로 잡은 기회에서 대타 이천웅의 내야 안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신민재가 무명 서름을 씹는 끝내기 안타를 날렸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기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기게 돼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LG의 극적인 승리로 준 플레이오프는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흥행 카드인 두산과 LG의 잠실 시리즈가 성사됐습니다. 단기전은 좀 양상이 틀리니까요. 쉬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준우승팀 키움은 손혁 감독 경질 뒤 야구 팬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정규 시즌 5위로 추락했고 가을 야구 단 한 경기만에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40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서울시 본예산이 처음으로 40조 원대를 넘겼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120억 원이 늘어난 40조 479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경기 후퇴로 인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가 늘면서 내년도 세입은 4,713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격변의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선택과 결단을 담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는 말.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집중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3조 4천억 원이 편성됐고 2조 1,576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약 39만 4천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장소를 방역하고 동부권 응급의료센터의 응급병상을 늘리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3천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비대면 기술과 핀테크 같은 신산업에는 5,60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경기 후퇴의 충격이 큰 청년 세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청년 예산 44%를 늘리고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자가 확대된 기초연금과 중고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등 복지 분야의 지출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울시의회도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 기조에 동감을 나타냈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 예산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국민 제한으로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운행 제한이 강화된 건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김진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폐차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2005년식 경유차로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입니다. 고장 없이 멀쩡하지만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결정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통행 제한이 있어갖고 폐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실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5등급 차는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도 수도권에 들어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달지 못하고 있는 차량,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 놓은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울은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만 단속에서 예외로 합니다. 그 외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돌려줍니다. 환경부는 내년 3차 계절관리제부턴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올 2차 기간 동안은 주로 홍보, 계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 우리 계절제가 시행되는 동안은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5등급 차는 178만 대, 이 중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146만 대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로 시내버스 승객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라는 기사와 또 쓰지 않겠다는 일부 승객 사이에 시비가 잇따라서 폭행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이 같은 다툼을 막으려고 한 시민단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시내버스에 올라탄 남성이 운전석에 있는 기사를 마구 때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다른 남성이 기사에게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던 승객을 막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5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뒤 석 달 동안 경찰이 처리한 버스기사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 230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전북 전주 지역에서는 시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2달 전부터 버스마다 놔둔 마스크 덕입니다. 마스크를 깜빡한 승객이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새 마스크를 가져다 놓거나 마스크 값을 기부하면 됩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손님하고는 요즘은 뭐 거의 분쟁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만족합니다. 편리하지. 안 쓰고 온 사람들 쓰면 쓰고 여기다 기부하고 그러면 어차피 사야 된 게. 이를 제안한 건 한 시민단체.
처음에는 기업체 등에서 마스크를 기부받아 버스에 뒀지만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보면서 정말로 사용하신 분들께서 소소하게 마스크를 기부해 주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나눔과 배려가 계속되면 버스기사와 승객 모두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창원의 도심 한가운데를 따라 흐르는 하천에서 연어떼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울산 태화강과 부산의 온천천 등 수질이 좋아진 도심 하천에서 산란기를 맞은 연어떼가 잇따라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효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남 창원의 도심 하천. 징검다리 옆으로 길이 60cm가 넘는 연어가 유유히 헤엄칩니다. 물속에는 연어가 산란을 준비한 듯 모래톱과 자갈이 움푹 파인 곳도 보입니다. 하천 80여 미터 구간에서 발견된 연어만 약 10마리. 창원 지역 하천에서 연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월 달에 연어가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연어 부분도 추가로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산란기 연어떼는 섬진강과 태화강 등에서 방류한 치어가 마산만을 지나 하천으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도심 하천 생태계가 건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곳에서 자란 치어가 바다로 돌아간 뒤 다시 하천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위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성, 하천의 연결성을 강화시켜서 연어가 소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산란 서식처, 미소 서식처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들을 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연어떼는 지난달 낙동강 하구뚝과 밀양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또 최근 수질이 좋아진 울산의 묵어천과 부산 온천천 등 도심하천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간밤에 내린 비가 적은 양이지만 일부 도로에는 아직도 빗물이 고여 있거나 노면에 습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의하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천호대교에서 잠실대교 이후까지 어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더딘 운행되고 있으며 반대 구리 방향은 가양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 부근까지 긴 구간 지체와 정체입니다. 가양대교는 교량 북단에서 남단 사이 큰 정체입니다. 지금 시각 한강을 건너고 있는 그 밖의 교량들 소통 상황은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과 한강대교 남북간 정체가 두드러진 모습이며 한남대교를 비롯하여 그 밖의 대부분 교량들 아직은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언주로 도심 안쪽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사이 밀리고 있으며 이후로 매봉터널 사거리 부근에서 간간히 서행될 때 있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통제 구간 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반포대교 부근 도로 보수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며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부근부터 홍지문 터널 사이 일상적인 유지보수 공사로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미국 대선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사전투표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2016년의 상황에 대입할 경우 총투표자의 70%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하니 이미 절반 이상이 투표한 셈입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기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냐가 더 주목을 끌고 있는 좀 이상한 선거입니다. 표 차이가 근소할 경우 또 우편 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복 소송을 통해 재검표를 한 뒤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더 걸릴 수도 있고 현재 대법원 판세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결코 트럼프에게 불리하지 않은 형국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00년 미 대선에서는 부시와 고 후보의 플로리다 주 표차가 단 537표 차이였지만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중단 명령을 내리자 고 후보는 분열보다는 화합이 필요한 때라는 이유로 대법원의 결정에 승복한 바 있습니다. 세계는 고 후보의 결단에 대해 박수를 보냈고 미국의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선거의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실망을 넘어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바이든 후보의 승률을 96%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538명 중 350명을 바이든 후보가 얻는다는 예상입니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선거인단 수는 과반인 270명입니다. 이 예측에 준하는 결과라면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시선이 오늘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 경합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입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2월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입니다. 당정이 1주택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 유지라는 민주당의 안이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설악산 지역에는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갔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대관령과 봉화, 장수와 파주 모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도 2.7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는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서울은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오늘 충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안동 9도, 광주와 대구 11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가운데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